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숨은 힘의 노인을 따른 처녀의 기적, 옛날의 적, 한적하던 조선시대의 평안, 이름 그대로 편하기 그지없던 이울에서 느닷없는 난리가 벌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화의 칼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던 어느 날의 밤이었지요. 고요하던 고대감의 저택은 순식간에 지옥의 형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마압소사, 저들이 대체 어찌하여 우리 집안을 이리. 첨뜩한 비명과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고 켜이 쌓아 올린 고대감의 영화는 한순간의 죄로 쓰러져 갔지요. 안주인의 애끓는 울음소리, 식솔들의 절규, 하인들의 흐느낌마저 군졸들의 잔혹한 냉병기 아래 맵없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6 꽃다운 나이의 외동딸 남매는 그 참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지요. 어찌할 바를 몰라 떨던 남매의 눈에 마지막 순간 들어온 것은 부엌의 깊숙한 아궁이었습니다. 검고 뜨거운 제득한 그곳은 난리통에 당황하여 까무러치기 직전인 남매에게는 유일한 신처이자 희망의 마지막 가닥처럼 보이는 것이었지요. 지금 식솔들의 아위를 챙기며 앞뒤 따질 결이 없겠구나. 무조건 살아야 한다. 이대로는 집안이 몰살당하겠어. 본능적으로 아궁이 속으로 기어들어간 남매는 아직 식지 않은 제 열기와 매쾌한 연기 속에서 숨을 죽였답니다. 겹겹이 쌓인 검댕은 그녀의 작은 몸을 덮어주었고 그렇게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지옥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긴 시간이 지나자 바깥에 처절한 비명은 점점 해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사흘 밤낮 동안 남매는 아궁이 속에서 주듯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재의 열기도 싸늘하게 식었고 틈새로 스며들며 목을 칼칼하게 찌르던 연기도 모두 가라앉았지요. 더 이상 비명도 관졸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뒤죽은 듯이 고요하기 짝이 없어. 이제 모두 끝난 것인가? 귀를 쫑긋 세우고 바깥으로 기어나온 남매는 혹시라도 작은 움직임이나 숨소리라도 낼까봐 온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궁이 밖으로 머리를 내민 그 코에 싸늘한 밤기가 다가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온몸은 쑤시고 뻐근했으며 온통 검투성이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희미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지옥도가 진정 현실이란 말이던가. 아버님, 어머님, 함께 지내던 모두가 하루아침에 물론 그 뒤를 따라오는 일가족을 모두 이른 슬픔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슬픔을 느낄 새가 없었어요. 폐허가 된 집을 빠져나온 남매는 망령처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이제 대체 어찌하여 좋다는 말인가. 길가 친척들이 모두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리 화를 입었을 터이고 게다가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한 관졸들이 추격해 올 것이 자명하건대 어쩌면 좋지? 어찌해야 좋을지 아무것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니 대체 어찌하면 좋다는 말인가? 나는 이다지도 허약하고 나약한 계집일 뿐이었던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걷고 또 걸었지요. 문득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향축교 다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다리 밑은 분명 언젠가 장터에 나섰다가 제 몸종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향주교 밑은 오갈 데 없는 거지들이 모여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각지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모여든 이들은 한데 모여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낸다는 풍문이었지요. 어쩌면 그 틈에 섞여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본 남매는 결국 향축교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넉넉을 걸친 채 얼굴을 깊이 가리고서는 웅크고 있는 거지들 사이로 다가가 앉았지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거지 무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의금부와 포도청은 사화의 잔당들을 뒤지고 있었고 고대감의 외동딸 남매 역시 그들의 추포 대상에 올라 있었어요. 조정에서는 고대감의 가문을 일벌백하게 하여 본보기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도성 곳곳에서는 남매를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켠 관졸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계속하여 그 행적이 묘하자 외동딸 남매에게는 자그마치 백양이라는 거에게 현상금이 걸렸고 그녀의 얼굴을 그린 용모파기가 장안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꼼꼼하게 그물을 던지듯 관에서는 남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지요. 향주교 다리 밑에서 남매가 몸을 숨기고 있는 거지소는 세상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버려진 공간과 같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질병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소식은 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남매가 숨죽이며 자신의 정체를 지워가던 어느 날 저녁, 거지들은 부잣집 잔치에서 흘러나온 얼마 되지 않는 밥과 싸구려 막걸리를 얻어와 다리 밑에서 작은 술판을 벌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검으로 얼굴을 가린 남매 역시 그들 틈에 끼어 앉아 묵묵히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중이었어요. 그녀는 망년이라는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른 상태였지요. 그때 술기운이 조금 오른 듯한 탑수한 수염의 거지가 개슴칠한 눈으로 남매를 훑어보더니 격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습! 참말로 보면 볼수록 이상하다는 말이지. 가만히 있어보자. 어이, 망년아. 네가 혹시 그 남매라는 아씨 아니냐? 아까 동양을 나가면서 저작거리 근방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오장 안에 나붙어 있는 용파기가 이제 보니 네 얼굴이랑 묘하게 닮았다는 말이지. 순간 남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지만 입술이 바짝 마르고 목구멍은 턱 막히는 듯 했지요. 음식을 먹던 거지들의 눈빛이 일순간 그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굶주인 눈들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는 듯 했어요. 현상금 100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이들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하! 대자보의 용파아기 속 여인의 모양새가 저와 닮았다고요? 무슨 말도 아니 되는 소리실까? 위기감을 느낀 남매는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려는 그때 향주교 거짓대를 다스리던 거지 왕초가 남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향주교 식구들의 절대 권력자였어요. 이 멍청한 놈의 자식이 밥 처먹다가 시성을 했나? 야, 이놈아. 망연이가 그 용곱하기 속에 남매 시인지 오메아 시인지랑 닮았으면 내 얼굴은 니놈아. 거기? 누구야? 영의정. 나을리의 얼굴과 닮지 않았더냐? 개나 소나 단계 그려놓는 것이 바로 그놈의 용박이다. 이놈아. 왕초는 남매를 바라보며 우원의 눈빛을 쏘아보냈고
이내 능글맞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놈 말을 듣고 보니 솔깃하긴 하구먼. 막년아, 어떠냐? 이참에 네가 남매하신 척해서 우리 함께 포도청에 달려가 내 너를 발고한 뒤에 보상금으로 그 100냥을 받아오면 너랑 나랑 딱 반씩 나눠 가지는 거다. 어떠하냐? 물론 이 녀석은 아주 곤죽이 되도록 곤장을 맞고 호된 맛을 볼 테지만 거짓팔자의 50냥이 누구네 집게 이름도 아니고 말이다. 어이구,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먼요, 왕초.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현상금의 반을 써보지도 못하고 곤장을 맞아 초주검이 될 텐데요. 암만 거짓팔자 산업대도 목숨은 붙어 있어야 쓰지 않겠습니까요? 왕초의 농담에 남매는 최선을 다해 답하며 웃음을 흘렸지만 속으로는 격렬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었지요. 거지들의 반응을 살피며 혹시라도 그녀의 정체를 확신하는 눈빛이 있는지, 당장이라도 괄로 달려갈 기세를 보이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후아하, 예끼, 여보게나, 춘삼이, 우리 막내 막년이가 남매 아씨랑 닮았고 우리 왕초가 영의정이랑 닮았으면 나는 저기 뭐야. 임금일세. 임금. 어허. 여봐라. 당장 풍악을 울리거라. 다행히 거지들은 남매와 왕초의 농담에 껄껄 웃으며 술잔을 다시 채웠고 이내 현상금과 관련된 화도에는 흥미를 잃은 듯 보였어요. 남매의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용파하기 속 그림과 닮았다는 말이 나온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거지들의 조촐한 연회가 파하고 술 기운과 피로에 지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어둠 속에서 왕초가 나지막이 막년을 불렀습니다. 막년아, 잠시나 좀 보자. 주변은 녀석들에게 기척을 내지 말고 조용히 내 쪽으로 오너라. 왕초의 부름에 남매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아버님 부르셨어요. 이미 남매의 모든 전후 사정을 알고 그녀가 이 거지 소굴을 숨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준 왕초는 남매에게 막년이라는 가짜 이름을 주고 제 딸처럼 행동하도록 시켰지요. 그리하여 남매는 감사함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 왕초를 아버님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녀를 불러낸 왕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담배만 깊게 빨았습니다. 붉은 담배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고 왕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른 거지들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막년아, 참으로 그간 용썼다. 어지간하면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서둘러 채비를 해야겠다.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것 같구나. 저놈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놈들이지만 한번 의심에 싹이 자란 순간 들불 번지듯이 분위기를 장악하는 것은 순식간이야. 지금은 다행히 웃고 넘겼지만 또 언제 저놈들이 태도를 바꿀지는 모르는 법이지. 아무래도 이제 골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 왕초는 침통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지요. 어허. 마지막 경계에 있는 대문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아버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저는 이제 이곳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막년이에요. 저에게는 그 외의 신분과 이름은 가질 이유도 필요도 없는 몸이 된 지 오래인 마당에 제가 여기를 떠나면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셔요? 남매의 눈빛이 불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자
왕초는 아무 말 없이 매서운 눈빛으로 망년을 쏘아보며 낮게 꾸짖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태도를 버리지 못하였느냐? 마음을 굳게 먹으라 일렀거늘 아직도 약한 소리를 늘어놓을 셈이요. 고작끼리 거지들의 틈새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며 목숨을 붙잡고 있는 게냐? 겨우 이거지 소굴에 처박혀 있다. 돈 백양의 눈이 해가닥 돌아버린 저 거지놈들에게 밟거나 당해 명줄이 끊기는 볼성 사나운 꼴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정신머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는 말이야. 내 눈누이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놈이 강한 것이고 또한 이기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더라도 끝까지 목숨을 부지하여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내가 준비해 볼 터이니 너는 잠자코 여기를 떠날 준비나 하란 말이야. 왕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 향주교의 다리 아래에서 거지가 병이나 굶주림으로 죽으면 시신을 낡은 거 적대기에 말아 엉성하게 묶은 후 그 짐을 지게 하고 밤에 어둠을 틈타 고을 경계의 관문을 빠져나가 깊은 산자락에 묻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비록 이승에서는 거지로 지냈으나 황천을 향할 때만큼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저승으로 향하라는 그들만의 풍습이었지요. 그것이 향주교 거지들 사이의 관습이자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사라지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답니다. 그날 밤 이후 망년은 왕초가 시키는 대로 열병을 앓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듯한 고통을 연기하며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사흘 만에 망년은 결국 운을 감고 말았답니다. 망년의 얼굴 위로 왕초는 말없이 낡은 멍석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지들과 함께 악년의 싸늘한 몸을 낡은 거적대기로 느슨하게 감쌌어요. 마지막으로 왕초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썩은 돼지고기 몇 점을 죽은 망년의 품속에 넣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둑한 저녁 나절, 망년의 주검을 수레에 짊어진 왕초가 고을 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봐, 거기 거지 영감, 잠깐 멈춰보시오. 거기 수레를 좀 살펴봐야겠으니. 말이 요즘 관문의 경계를 강화하라며 우마나 수레도 발본 세건의 자세로 검수해보라는 상부의 명이 떨어져서 말이지. 굳게 닫힌 성문 앞 수문장이 거적대기에 감싸인 짐을 수상하게 여기며 펼쳐보려 하는 순간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얼굴을 잔뜩 풀리며 황급히 뒤로 물러섰지요. 어이쿠 냄새야. 어우, 이 더러운 거지놈아. 시신을 가지고 얼른 꺼지거라. 썩은 고기의 냄새를 맡은 수문장은 그것이 시체라 생각하여 문을 열어주었고 왕초는 무사히 고을 관문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망년아, 얘까지 당도했으니 이젠 걱정 없을 게다. 그만 일어나거라. 성문 밖 어둠이 짙게 드림과 숲속 둘레 위를 꼼꼼하게 싸맨 거적대기가 풀리고 망년, 아니 남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겨울물에 검으로 뒤덮인 몸을 깨끗하게 씻어냈지요.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희미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왕초가 준비해준 옷으로 갈아입은 남매는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왕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왕초 아버님, 은혜 결단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꼭 살아서 다시 벨라를 기다리겠습니다. 남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 소리랑 끝까지 살아남고 나서야 하는 것이다. 꿈을 거릴 시간이 없으니 어서 속히 이곳을 빠져나가
소식조차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가 신분을 숨기고 지내거라. 어둠 속에서 왕초는 그녀에게 퇴근하면서도 서글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매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그렇게 숲속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뒤도 돌아보지 말고 쏜살같이 사라지십시오.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리다가는 목이 달아나고 말 것이니 어서 가십시오. 남매아 씨, 부디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살아남아 언젠가 다가올 때를 기다리시며 버텨내셔야 합니다. 이 늙은 이 목숨이 끝나기 전 언젠가 하늘이 도와주셔서 꼭 살아서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던 왕초는 이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관문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섰지요.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향주교와 한참이나 떨어져 있던 이마장터는 새벽부터 몰려든 장군들의 활기와 흥정 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그 북저기는 인파 속에서 젊은 엿장수 처자가 렁처렁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엿이 아닙니다. 맛 좋은 엿이요. 자, 엿들 사시오. 엿들 사. 울릉도 호박엿, 달콤한 깨엿이요. 참으로 쫀득한 개념도 있습니다. 활기찬 얼굴로 힘차게 후객을 하고 있던 엿장수 여인은 손에 든 커다란 엿판을 흔들며 사람들 틈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거 목소리 한번 참말로 우렁차고도 할개가 넘친 게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려, 여보쇼, 거기 엿장수, 잠깐 나 좀 봅시다. 그러던 중 한쪽 구석에 가만히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젊은 관상쟁이가 엿장수 처자를 향해 손짓하는 것이었지요. 예, 갑니다. 가요? 맛있는 엿 하나 드릴까쇼? 어떤 놈으로다가 드려볼까나? 자신 있게 팔고 있는 것을 보니 그놈들 전부 다 만나 보이긴 하는데 보자, 겉개여이나 하나 줘보시오. 네, 그러운 입죠. 엿장수 처자가 발길을 멈추고 관상가 쪽을 향해 다가갔어요. 새벽부터 돌아다닌 탓에 다리가 이미 뻐근하게 지쳐있던 터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를 겸 젊은 관상쟁이가 깔고 앉은 가마니 끝자락에 엉덩이를 붙였어요. 아이고, 대다해. 오늘따라 유난히 힘에 부치고 다리로 아프니 내 이작서 잠시 신세 좀 지겠습니다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엉덩이 위로 뜨끈한 온기가 올라오는 자리였습니다. 처자에게서 엿을 건네받은 관상쟁이가 곰곰이 엿을 씹더니 처자를 향해 뜬금없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생이 참으로 제 맘처럼 되지 않지요.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오. 이래저래 이름을 속이고 사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내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곧 좋은 세상이 올 것이요. 그때까지 부디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오. 일면식도 없었던 관상에 느닷없는 혼수에 엿장수 처자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어요. 아니 뭐요? 이 사람이 초면에 갑자기 무슨 소리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이름을 속이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좋은 세상이 온다는 소리는 또 뭐랍니까? 왜 나에게 그런 괴이한 소리를 던지시는 게요? 당신, 혹시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겁니까? 어이구, 뭘 그리 놀란다는 말이요. 그놈의 아까운 엿들 다 바닥에 떨어뜨리겠어. 뭐 그런 것을 다 아시려 하시오? 관상 보는 나불랭이가 그저 관상으로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말여. 관상쟁이는 그런 엿장수 처자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씩 웃더니
이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이 내려다보던 엿장수 처자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창백해져 갔습니다. 저기,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긴급히 부탁이나 좀 합시다. 안 그래도 엿을 파느라 하루 종일 돌아다녀 뒷간에 갈 시간도 없었지. 뭡니까? 네, 잠깐 소피 좀 보고 올 테니 그동안 내 여판 좀 잘 지켜주시오. 금은 방 돌아올 테니 네, 부탁하겠소이다. 오호라, 그렇소이까. 아까까지 싱글벙글하던 기색이 사라지고 안색이 창백한 것이 그놈의 소피가 마려워 그랬던 구만. 진짜 소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느닷없이 궁금해지기는 하다만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하십시다. 관상쟁이의 의미 심장한 미소를 본 장수는 어금니를 꽉 문 채 몸을 돌려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날 엿장수 처자, 아니 남매는 정신없이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초면의 관상쟁이가 자신을 향해 던진 한마디는 그간 숨어 지내던 남매의 불안을 극도로 끌어올리기엔 충분했지요. 자신이 남매라는 것을 들킨 것은 아닐까? 그 관상쟁이는 혹시 관에서 보낸 자가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자 그녀는 더 이상 엿장수로 위장하여 장터에 숨어 살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남매는 마치 쫓기듯 이마 장터를 벗어나 36개의 주행랑을 놓았습니다. 그럭저럭 숨어서 지는 실이 꽤 되었다고 마음이 해이해져 참으로 방심을 하고야 말았구나. 혼잡한 장터의 관상쟁이조차 내 얼굴을 알아볼 정도라니. 아니, 알아본 것인지 그저 한번 떠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불길한 징조임에는 틀림이 없어.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겠구나. 더욱 멀리 떠나는 편이 좋겠어. 며칠 뒤 단추한 보다리 하나를 둘러매고 나루터에 도착한 그녀는 강 건너편으로 향하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헤이, 여기 계셨어이까? 그때 남매의 등 뒤로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어이구, 이거 어디를 갔는가? 한참을 찾으며 돌아다녔지 않까? 댁을 기다리면서 나한테 맡겨두신 엿 한 판을 다 먹어버리는 통에 팔자에도 없던 소갈병에 다 걸리게 생겼네. 허허이, 참 신기한 세상일세. 아니 그래, 소피를 보러 가신다던 양반이 그거 여판도 내팽개치고서는 배를 타러 나오신 게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며칠 전 이마 장터에서 만났던 그 젊은 관상쟁이가 특유의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당신이 어찌 이곳까지 어떻게 알고 쫓아온 것이요? 토스라치게 놀란 남매가 관상쟁이를 경계하며 소리를 찾고 혹시나 허튼 소리를 떠들까 싶어 여차하면 해치워버릴 심산으로 품에서 장도를 꺼내려 손을 집어넣었다가 배를 기다리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고개를 푸숙인 채 입을 닫았지요. 그때 강 건너에서 나룻배 한 척이 느릿하게 다가와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남매가 서둘러 배에 오르려는데 관상쟁이가 재빠르게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에헤이, 잠깐만, 어찌리? 급하게 구신다는 말씀이요? 일단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들어본 다음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피경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 것이오. 내 말을 믿고 입에는 타지 마시오. 장난질이나 수작질을 부리려는 것이 아니 말하지만 입에 오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시다. 어느새 미소를 거둔 관상쟁이의 표정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을 모두 태운 뱃사공이 의아한 표정으로 배 타지 않을 것이냐?
고 묻자 관상쟁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예. 이거 사공 양반. 우리 때문에 공연이 기다리게 하여 미안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실 아직 나루에 도착하지 못한 뒤처진 식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배를 타겠소. 그의 말에 뱃사공은 고개를 끄덕였고 배는 돛을 올리며 천천히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루터에는 남매와 관상쟁이 단 2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강물은 묵묵히 흘러가고 주변엔 다시 고요에 잠겼지요. 분명히 이쯤 되면 섬뜩할 법도 하건만. 헌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도망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관상쟁이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색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차하면 관상쟁이의 멱살을 잡아주고 코를 깨물고 내뺄 작정으로 남매는 긴 침묵을 깼습니다. 나온 참 아주 된통 걸려버렸구만. 둘러대는 것은 이미 소용없겠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듯 하신데 어찌하여 저를 발꼬하지 않으셨습니까? 초산지 오래라 알지 못하지만 제 목에 걸려있는 그 현상금 말이오. 지금은 현상금이 더 올라있을 텐데요. 관상쟁이는 남매의 질문에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맑고 시원하게 강가에 올려 퍼졌어요. 한참 동안 웃음을 그치지 못하던 관상쟁이는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남매에게 말했습니다. 발구? 어허, 발구라. 이보시오.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소만 저자의 관상에서 풍파를 견디고 잠시 숨죽여 지내는 사람이라는 기운은 읽었지만 현상금이라니 그리도 중죄를 저지르고 도망 중이신 사람인 줄은 나 역시 까맣게 몰랐다. 아니, 그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의 부인이 될 팔자를 지닌 여인을 발구하는 머저리도 있다는 말이요. 그런 말은 금시 초문이로구먼. 예, 부인이요? 아니, 이자가 미치기라도 하셨나? 방금 부인이라 하셨다고요. 대관절, 제가 어찌 당신의 부인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장터에서 딱 한 면식한 사이인 당신을 대관절 어찌 나의 지아비로 엮는다는 것이요? 위급한 처지를 책잡아 나를 희롱할 작정이여 여판의 엿을 다 주워 먹었다. 농을 던지더니 너무다 머리가 어찌 되신 것이 아니신지요. 어이쿠야, 거 독설 내뱉는 솜씨가 아주 5월 설립발 저리 가라구먼. 그것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자, 저간건 너를 한번 보고 계시오. 그럼 내가 왜 당신에게 아까 점대를 타지 말라 하였는지 알게 되실 것이오. 뜬구름을 잡는 관상의 말에 남매가 영문도 모른 채 간 건 너를 바라보니 세상에 나 웬걸 아까까지 평온하던 건너루에 사복으로 변복한 관절들이 오르르 모이며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검문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관절들은 남매와 엇비슷한 연령대 여인들에게 다짜고짜 달려들어 얼굴과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었지요. 누가 보더라도 남매를 찾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아까만 해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관절들이 어느새 저것을 어찌 미리 아시고 몹시도 놀란 남매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강 쪽을 바라보고 있자니 관상쟁이가 나지막하지만 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디가 남의 팔자 고치는 취미가 없어 아직까지 관상쟁이로 큰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하며 지나는데 그거 참 희한하게도 장터에서 처자의 관상을 한번 본 뒤로 아주 천기가 술술 익히지 뭐여. 게다가 하늘에서 처자가 훗날 둘도 없는 나의 반려가 되실 참으로 귀중한 사람이라며 끝도 없이 알려주고 있으니 내 어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어쩌시겠어? 나와 함께 후일을 도모해 보시겠습니까? 이래 보여도 제법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이다. 처자가 화를 면하는데 꽤 쓸만할게요. 혼자 도망을 다니다. 보면 또 오늘처럼 예상치 못하던 순간에 관군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소. 평소의 남매였다면 워낙 조심스러운 성정의 돌다리조차 몇 번이고 두들겨보고 건넜을 터였습니다. 낯선 이의 호의는 물론이요. 그의 귀한 능력 또한 쉬지 않았을 테지요. 이런 경우는 흔히 거절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매는 너무도 긴 도망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추격, 군중의 위협과 불안감 속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당장이라도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관상쟁이의 믿기 힘든 능력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섬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흥미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분을 수인 채 떠돌아다니며 숨어 지내는 사이 이토록이나 경계를 내려놓고서 타인과 이야기를 나눠본 것이 얼마만이던가. 당연하다. 생각한 것들을 그간하지 못하고 산 시간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내에게 기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참으로 어쩌면 좋겠소. 남을 믿지 못하고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그녀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지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매는 굳게 결심한 매서운 눈빛으로 관상쟁이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이리저리 사정을 재며 흥정을 놓을 처지가 아님은 잘 알고 있으니 한번 당신의 뜻대로 따르지요. 그렇지만 잘 들어두시오. 내가 이리 당신을 따라 나선다 하여 나를 얄팍하게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요. 미리 말해두겠지만 저는 사화에 휩쓸려 일가족을 모두 잃은 자입니다. 즉, 더는 이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허니 뭔가 수상한 짓을 벌일 낌새가 보인다면 내 변을 당하기 전 그 즉시 당신의 목을 그어버리겠소. 어차피 나는 지금 잡혀도 목숨을 부지하긴 어려운 신세여. 허니 길동무 며칠 만든다 해도 내 형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오. 내 안위에 위협이 되는 일을 하려거든 대개 목을 내놓는 것이 좋을 것이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 흉한 협박이었지만 관상쟁이 백현은 그저 호탕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남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의 태연한 모습에 남매는 더욱 속을 알 수 없어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여유로움에 기묘하게 안심되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그놈의 기세는 여전하구려.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려? 어이구, 그러면 입죠. 백현은 너그러움을 지으며 손을 내주었습니다. 자, 나는 남의 얼굴을 뜯어먹으며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떠돌이 관상쟁이 백현이라고 하오. 그러나 저러나 참 희한한 일이로다. 이놈의 조선에서 그따위 용파하기로 도대체가 범인을 잡아내기는 한다는 말입니까? 자네가 그 용파하기에 그려진 얼굴보다는 그 여인이 3000배는 더 아름다우시구려. 어쩐지 허름한 엿장수 변장에도 그 고운 미모가 억지로 뚫고 나오더라니만. 아니 뭐요. 지금 그런 놈이 나올 때요. 게다가 현상금까지 걸린 사람인 줄 몰랐다 하셨으면서 어찌 내 용파하기가 장안에 뿌려진 것을 아신다는 말이요? 어허, 거 세세한 것에 그리 염려를 쓰시다가는 빚간에 가실 때 두 짝이던 물건이 세 짝이 나는 법이요.
스스로 현상금이 걸렸다 말하였으니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응당 용파하기가 내붙었다는 소리일 것이고 나는 그것을 유추할 뿐이요. 그리고 용파하기 내용을 보지 않아도 미색이 고운 여인을 칭찬하는 소리는 원래 다들 일이 능그렁이 담 넘듯 던지는 법이건을 어쩜 그리도 사내와 말 한마디 나눠본 경험도 없는 것을 파악해버리신단 말씀이시오. 백현의 유들한 태도에 남매는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던 긴장도 잊은 채 그를 향해 버럭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백현은 마치 그것을 노리기라도 했다는 듯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지금 통성명도 마치셨으니 이제 한번 출발해 보실까나? 그가 말을 마치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돌려 길을 안내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쪽이요. 아까 나루터의 관군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것을 보니 곧 이곳도 쇠퇴할 것이 뻔한 소리지. 그 매의 눈을 피하려면 잠시 몸을 숨기는 수밖에 없어. 그들이 몽땅 들쑤셔도 화를 면할 만한 곳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고 그리로 함께 가자. 남매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현의 능력을 보았고 그의 말에는 묘한 믿음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지쳐버린 그녀에게는 그의 제안이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지요. 마지막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남매는 묵묵히 백현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번화가를 벗어난 뒤 그들은 깊은 숲속을 향해 능숙하게 좁은 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걷고 때로는 덤불 속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섰어요. 남매는 품속의 은장도를 손에 꼭 쥔 채 여차하면 도망칠 각오로 그의 발걸음을 쫓았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얼마를 걸었을까. 백현은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동굴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덩굴로 가려져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다 왔구만. 자, 여기요. 이 관상쟁이로 밥을 빌어먹고 사는 일이 때로는 무사태평이지만 또 때로는 복채를 주는 사람의 면전에서 좋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하는 업이요. 그렇다 보니 성질머리가 지독한 사람이나 또한 막대먹은 이들에게 쓴소리를 하다가 그들의 화를 돋우어 도망 다녀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는 법이요. 나는 가끔 저작거리에서 사고를 치고는 몸을 숨기기 위해 의탁하던 곳이기도 하오. 동굴하는 생각보다 깊고 아늑했습니다. 습하고 어둡긴 했지만 덩굴로 가려놓으니 외부에서 발견될 일은 없어 보였지요. 한쪽 구석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던 난매에게 그는 웃으며 마른 잎과 나뭇가지를 모아 그럴듯한 간이 침상을 만들고 작은 불씨를 피워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었지요. 남매는 그의 능숙한 솜씨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째 저보다도 더 도망치는 삶에 익숙하신 듯 싶습니다. 어찌 그리 능숙하신지요? 뭐 각자의 사연이라는 것이 다 있기 마련소이까?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 팔도의 기관 사연 하나 없는 자 어디 있겠으며 또한 가슴먹한 추억 한 점 묻어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굿날 때가 된다면 내 이야기에 드리리다. 꽤 긴 이야기가 될 것이라 나에 대한 지루함이 없어지는 때 기꺼이 알려드리겠소. 백현의 사람 좋은 웃음에 남매는 자신의 가슴 속 불안이 아주 조금은 희석되는 듯한 신기한 기분을 맛보았지요. 그들은 그 동굴에서 관군들의 수색으로부터 고울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백현은 매일같이 숲에서 먹을 수 있는 열매나 작은 짐승들을 구해왔고 남매는 그의 곁에 서감을 모으거나 간단한 보살핌을 도왔습니다. 백현이 뱉은 말처럼
그는 정말 대단히 쓸모있는 사내였지요. 낯설고 척박한 생존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손재주를 발휘하여 남매를 먹이고 재웠어요. 늘 혼자임을 떠올리며 외로움과 경계심만을 품고 살아온 남매에게는 실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따스함이었습니다. 백현은 종종 골로 내려가 관군들의 움직임이나 낌새들을 훑어보고 돌아왔습니다. 반군들이 물러가려면 당분간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소. 아무래도 이 고을에서 남매 낭자의 꼬리를 밟은 모양이요.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얼마 동안은 더 이곳에서 몸을 숨기며 때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남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의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백현은 능글맞고 장난스러운 태도 속에서도 남매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잔뜩날이 마음의 여유를 잃은 자신을 다독이며 단 한순간도 웃음을 잃지 않는 대범함이 돋보였지요. 남매는 그런 그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지내는 삶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었지요. 며칠 후 밤부터 시작된 비가 하루 종일 쉼없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동굴은 더욱 습하고 어두웠고 눅눅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백현은 젖은 나무들을 어렵게 구해와 작은 불을 피웠지만 연기만 가득할 뿐 제대로 타오르지 않았어요. 남매는 기침을 하며 불씨를 살리려는 백현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르는 기간 동안 그녀를 위해 꾸준히를 마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그의 모습에 남매의 마음속에는 격정적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빗소리만이 동굴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백현은 힘겹게 피어오른 불씨 옆에서 지친 듯이 들었고 남매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험난한 떠돌이 도망자 생활에서 만난 귀한 남자, 능글맞지만 속정이 깊은 그에게 남매는 숨길 수 없는 설렘과 함께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축축한 공기 속에서 플레음이 더욱 짙게 느껴졌습니다. 남매는 조심스럽게 잠든 백현의 얼굴을 쓸어보았지요. 그 순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격정적인 물결처럼 그녀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처음으로 밤을 불안하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준 사내, 눈을 감은 채로 아무 생각도 없이 깊은 잠을 잡은 것이 얼마만이던가요? 다만 자는 얼굴이 마치 어린 학동들의 모습처럼 순진하기 그지없네.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어. 말이 나오지를 않는구나. 그 예전 나루터에서 이 사내가 던졌던 말처럼 정말로 내가 그와 깊은 연을 맺기를 주리야.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이다지도 내게 헌신하는 사내라면 또한 이 사내를 향한 내 감정이 줄곧 이런 벅차는 느낌만을 가진다면 그리워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남매는 용기를 내어 백현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잠든 얼굴에 조심스럽게 입술을 포개자 백현이 천천히 눈을 떴지요. 허원참 장난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거 명망 높은 반가의 교수께서 참이든 사내를 향해 무슨 짓궂은 행하신 이럴 심산을 숨기고서 그간 어찌 참고만 계셨단 말이십니까? 어차피 될 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 아니셨습니까? 저는 줄곧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춤추고 있는 꼭두각시처럼 그었다고 여겨질 만큼 당신이 예견한 그대로 되고 말았는거려. 나루에서 저를 쫓아오셨을 때부터 천기누이니 미래의 부인이니 뭐니 요설 같은 장황한 소리들을 잔뜩 늘어놓으며 제 혼을 빼놓으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허나 제 쪽에서 먼저 당신에게 손을 댄 지금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어디 내어놓기 민망할 수준의 흉내나 내는 관상쟁이시라더니 이리 제 마음을 몽땅 휘어잡는 분이셨을 줄 그때 그날 나루터에서는 미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를 잔뜩 머금은 채 촉촉한 습기가 올라와 묻어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백현을 향한 진득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백현은 그저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반가의 여자로서 절개도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지만 어쩐지 나쁜 기분만은 아니군요. 처음에는 동기어진이니 길동무이니 까딱 잘못했다가는 내 명주를 끊어놓겠다며 의름장을 놓으시더니 어찌 이리치 태도가 바뀌셨어. 지금은 참으로 혼례를 마치고 초야를 준비하며 얼굴을 불린 새씨와 다름없는 얼굴 표정이시오. 물론 하늘이 살짝 오늘의 시점을 엿보도록 허락은 하였으나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늘 변수가 있는 법. 내 태도가 바뀐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오. 나긋나긋 고분고분한 새색시보다 은빛을 형용하게 빛내며 거칠게 몰아붙이는 그런 여인에 더 취미가 있으셨어. 하면 지금이라도 이 부끄러운 낯짝은 그만두고 원하는 대로 맞춰드릴까? 그거 무슨 서운한 말씀이시오? 내 낭자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면 지금까지 왕자를 보필라며 일이 지냈겠어. 지정자 배마냥 저작거리에서 관상이나 보는 삼류한량이나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여인에게 달려드는 불안당은 아니요. 그저 긴 도망 중 마음에 여유가 없을 듯하여 나 역시 꾹 억누르고 있었던 것뿐이요. 자, 낭자께서 먼저 용기를 내주셨으니 이 뒷부분부터는 내가 한번 멋지게 장식해 보겠소이다. 아까부터 잔뜩 맺혀있던 장난감, 어느덧 가신대의 눈에는 남매를 향한 깊고 따뜻한 감정으로 새롭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빗소리만이 조용히 울리는 동굴 안에서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달콤하면서도 격정적인 하룻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날 숲속 동굴에서의 하룻밤을 기점으로 난매와 백현은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확인하며 운명처럼 굳건한 연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관군들의 매서운 추격을 간신히 따돌리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감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더없이 흐르는 세월을 붙잡았어요. 푸른 강줄기를 따라 험준한 산맥을 넘고 이름 없는 작은 골들을 지나며 끝없이 이어지는 모진 풍파 속 도망의 삶에서도 남매와 백현은 꺾이지 않는 굳건한 뿌리처럼 더욱 간단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가자 백현의 예언처럼 정말로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희미한 새벽빛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압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며 숨통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짓눌렸던 민심이 들끓고 낡은 질서가 무너지며 새로운 시대의 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오랜 시간이 흘러 과거의 아픔들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세상의 희망이 싹트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을 어지럽히던 탐과 놀이와 제의속만을 챙기며 나라를 존속하던 무리들이 청산되어 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새 시대를 연 공로를 인정받아 고대감은 명예롭게 추대되었습니다. 그의 억울한 죽음에 씌워졌던 불명예는 깨끗이 벗겨졌고 빼앗겼던 그의 지위 또한 온전히 회복되었지요. 새로운 시대의 햇살 아래 남매 역시 오랫동안 씌워졌던 도망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허물어지며 눈물로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변함없이 남매의 곁을 지켰던 백현이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지요. 감축드립니다. 낭자. 그간 올해도 기다리며 인내하셨습니다. 하늘도 낭자의 그 노력과 끈기에 대해 보답하는 것을 잊지는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군요. 참으로 후련하시겠소이다. 당연히 기쁜 것이 맞겠으나 실감이 나지를 않으니 제 신경이 어떠한지는 저조차 잘 모르겠군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는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지켜주고 보살펴준 당신에 대한 은혜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돕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한참 전에 객사했거나 관하로 끌려가 모진 곳인 끝에 형기를 끝내지도 못하고 옥사했겠지요. 당신이 저를 살린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평생 저는 이것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분을 다시 찾아뵙고자 고대하고 있었거늘 이런 날이 제게 오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날 남매는 능능한 장정 하나를 옆에 세우고 초라한 행색의 노인 앞에 섰습니다. 정갈하게 예를 갖춘 남매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녀에게는 아버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지금은 저승에 계신 제 친아버지시며 또 다른 한 분은 그 험난한 시절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뒤를 살펴주신 은인이자 아버지이신 왕초십니다. 그랬습니다. 남매의 앞에 앉아있던 이는 바로 향주교 다리 아래 거지들의 왕초였습니다. 그녀가 도망 다니던 세월이 흐른 만큼 주름이 깊어진 그의 얼굴에는 남매의 감사 인사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아,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군요. 아씨, 참으로 뵙고 싶었습니다. 셋내가 황천에 가기 전에는 아씨의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오기를 전지신 명님께 간절히 빌었거늘 이제야 이 늙은이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요. 그간 군들을 피해 도망치며 수없이 흐른 밤을 보낼 때마다 언젠가 반드시 왕초를 찾아뵙고 그 은혜를 갚을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제야 이리 왕초 앞에 나타나 인사를 올리는 저를 용서하셔요. 용서라니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끝내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어 이렇듯 새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목숨을 보전하셨으니 응당 누려야 할 결과를 누리는 것뿐이거늘 그것이 어찌 용서할 일이랍니까? 나온 참 이거야 원 귀하신 분께서 어찌 저 같은 것에게 이리 몸을 낮추십니까요? 아, 어서 일어나시지요. 그는 연신 손사래를 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남매의 진심 어린 존경에 그의 마음 또한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왕초와 향주교의 식구들에게 그들이 모두 비를 피하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내어드릴 생각입니다. 2주가 끝나면 늘 그러했듯 왕초께서 그 촌락을 맡아주셔요. 그리고 또한 저희 두 사람이 오랜 기다림 끝에 혼례를 올려 부부의 연을 맺으려 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왕초의 품을 떠나 도망치는 동안 저를 끝까지 지켜준 소중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미리 왕초를 찾아뵐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왕초, 아니 아버님께서 저희 앞날을 축복해 주시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빌어주셨으면 해요. 남매의 옆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던 관상쟁이 백현이 다정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남매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앞으로 함께할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왕초의 따뜻한 축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자신들의 앞에 펼쳐질 밝은 행복을 만끽하게 되었다는 구문을 전해드리며 여기에서 이만 맞춰볼까 하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권력과 음모 속에서 인간의 운명과 의지가 어떻게 시험받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남매는 명문가의 외동딸로서 갑작스러운 사화로 인해 거지로 가장에 살아야 했지만 그녀의 강한 의지와 적응력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거지 왕초와 기이한 점쟁이, 백현의 도움은 단순한 구조를 넘어 인간의 선의와 충성, 그리고 때로는 운명의 배려가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타인의 도움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기회를 잡는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또한 인간의 노력과 운명이 함께 맞물려 행복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뒤바뀐 신부와 무녀에 잊지 못할 첫날 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눅눅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엔 늘 습기가 감돌았고 메란의 처소 창호지에는 이른 새벽부터 물방울이 맺혔지요. 메란은 누워 있었습니다. 흰 속옷은 땀과 혈로 얼룩졌고 이가에 말라붙은 선홍색 핏물이 아직 닿지 않았지요. 아가씨, 이 약을 한 번 더 드셔보셔야. 하인 향이는 떨리는 손으로 탕을 들었지만 메라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부릅뜬 채 마침 멀리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텅 비어 있었지요. 그 눈동자를 보고 어미는 뺨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하필 혼례를 앞두고 어찌 이런 화가 덮쳤단 말이냐. 메란의 병은 갑작스러웠지요. 혼례식을 나흘 앞둔 밤, 방 안에서 피를 토한 채 쓰러졌고 급하게 의원을 불러도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적을 붙이고 백탕을 데워보기도 했지만 그녀의 손발은 점점 싸늘해져 갔지요. 그제야 어미는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잠시 인연을 맺었던 어느 무녀를 집안의 체면상 다시는 부르지 않겠노라 했던 여인이었으나 지금은 체면보다 딸의 목숨이 급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 들어선 무녀는 붉은 소매를 길게 끌었지요. 얼굴 절반은 천으로 가렸고 머리에는 비녀 하나 없이 천을 둘러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그녀는 그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바로 메란의 방으로 향했지요. 그녀가 들고 있던 청동방울이 찰랑하고 울렸습니다. 그 울림은 마당을 지나 방 안으로 번졌고 메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무녀는 말없이 메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뒤를 지켰고 어미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무녀의 움직임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녀는 얼굴을 감싼 천을 벗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뿌연 흰자위 안쪽에 촘촘히 핏줄이 서려 있었지요. 그녀는 한참을 메란의 이마와 논매 손목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메란의 뺨에 닿는 순간 메란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고요해졌지요. 무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의 병은 병이 아닙니다. 어미의 손이 벌컥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피가 거절한 것이고 숨이 닫혀온 것입니다. 무녀는 차분히 말했지요. 수태의 기운이 누군가에게 옮겨졌고 그 빈자리가 이 아이의 목숨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무녀는 고개를 들어 창문 밖 어두워지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지요. 오직 한 방법뿐입니다. 신랑의 첫 기운이
신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첫날 밤 신랑이 처음 품는 여인이 신과 합일되어야 이 아이의 끊긴 순결이 돌아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옆에서 듣던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미는 손끝을 움켜쥐며 물었지요. 그럼 저 아이가 그 자리에 갈 수 없을 때는 누가 대신? 무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신의 뜻을 따르려면 속세에 물들지 않은 몸이어야 합니다. 저는 정갈이 지낸 무녀입니다. 신의 의식이기에 속임은 아닙니다. 단지 죽음을 막기 위한 희생일 뿐이지요.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어미는 주저앉았고 향이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지요. 밖에서는 불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무녀는 말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끝엔 먼지도 붙지 않았고 소매 끝은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았지요. 향이는 조심스레 뒤따라 나가 문을 닫았고 어미는 한참이나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혼례날이 되었지요. 혼례는 원래 해가 중천일 때 밝은 하늘 아래 치르는 법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이 중천에들 무렵 조용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병든 신부를 대신해 누군가가 자리를 메운다는 사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지요. 참봉한 채는 온종일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종들은 나무젓가락 하나도 소리나지 않게 옮겼고 부엌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져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녀는 은밀히 혼례복을 건네받았습니다. 붉은 치마와 연분홍 저고리, 금실과 보석으로 장식된 족두리. 향이는 옷을 내밀며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 옷은 분명 메라나 씨의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입을 이는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걸렸을 무렵 참봉 사랑채 마당엔 아주 조심스럽게 상이 차려졌습니다. 풍악도 없고 기녀가 부르는 노래도 없고 하객도 없는 혼례였지요. 혼례상 위엔 초 한 자루만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앞엔 나붙은 몇몇 사람들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신랑 이생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섰지요. 혼례복은 잘 맞았지만 그 어깨 위에 내려앉은 공기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조용한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면서도 묘하게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붉은 족두리를 쓴 그녀는 속치마처럼 길고 얇은 장막으로 얼굴을 가렸고 머리엔 단 하나의 비녀도 없었으며 걸음은 너무도 고요했지요. 이생은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혼례는 빠르게 진행됐지요. 절 올리게. 한쪽에 있던 집안 어른이 조용히 일렀습니다. 그 말에 이생은 신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코끝에 아주 희미한 약초향 같은 것이 스쳤지요. 향기라고 하기도 애매한 어딘가 먼 기억을 건드리는 냄새였지요. 이생은 순간 눈을 떴지만 신부는 미동 없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맞절이 끝났습니다. 패백도 없었고 잔을 따르는 이도 없었습니다. 의식은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무언의 신호에 따라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신부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밤의 혼례를 오래 기억하려 하지 않았지요. 이생은 신부의 손을 가만히 잡고 조심스레 방으로 향했지요. 그 방에는 병풍이 둘러져 있었고 등불은 꺼진 채 이불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초야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녀는 신방으로 들어가며 향이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모두 걸어두거라. 등불도 켜지 말고 그 누구도 들이지 말거라. 향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손에 땀이 흥건히 고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은 곧장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호롱불조차 켜지지 않았기에 창문 틈 사이로 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을 채웠지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귀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소리, 숨을 삼키는 기척, 그것만으로도 방 안은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생은 문가에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신부라 믿은 여인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지요. 붉은 옷자락이 이부자리를 타고 흘렀고 속저고리 끝이 그의 발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을 가린 장막이 천천히 내려졌고 그 속에서 눈빛이 많이 번졌습니다. 그 눈은 놀라움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초대하는 듯 깊고 또렷했지요. 이생은 숨을 멈춘 채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옷을 풀었습니다. 분홍 저고리가 소매를 타고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고 매끄러운 가슴선이 어둠 속에서 물결처럼 드러났습니다. 부인?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떨리는 손끝만 허공에 매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끌어내렸고 자기의 목덜미로 조용히 인도했지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고 곧이어 팔은 떨렸으며 곧 그녀의 혀끝이 그의 입안을 여는 순간 그는 숨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도 분명히 이끌었고 그의 한숨, 맥박, 땀에 젖은 손, 그 모든 것을 천천히 아셨지요. 속저고리는 언제 벗겨졌는지도 모르게 입 위로 흘렀고 이생의 손끝은 떨리는 채로 그녀의 허리를 감쌌지요. 밤은 길었고 그 안에서 처음과 끝이 몇 번이나 뒤섞였습니다. 그 밤 이생은 신부의 몸 위에서 처음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그 순간만큼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요란히 해가 늦게 들었지요. 날은 밝아왔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밤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생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곁이 조용했지요. 그가 몸을 일으켰을 때 이불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새 그와 함께 있던 여인은 자리에 없었고 마치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 정갈했지요. 그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안채를 향했습니다. 하인 하나를 불러 아내의 안부를 물었지요. 그러자 향인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씨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일은 새벽에 하셨는데 몸이 너무 아프셔서 지금 별에서 누워 계신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서 뵐 수 있겠느냐? 아씨께서 지금 고열이 심하셔서 마님께서 일단은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생은 걱정이 되어 그날 하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밤새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같이 향이가 이생을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아씨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반가운 소식에 이생은 방문을 열고 물었지요. 회복되신 것이냐? 예,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 앉으셨답니다. 허나의 향이는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허나, 무엇이냐? 그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생은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후 그는 메란의 처로 발을 돌렸지요. 안채의 장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엔 메란이 곱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속저고리 위로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매엔
아직 기운이 덜 들어 있었습니다. 이생은 방문을 열고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메란? 놀란 눈으로 그를 본 메란은 이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다만 메라는 손을 모은 채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밤에 기억이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생은 아무 말 없이 메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함께한 여인의 숨결, 그 숨결이 만들어낸 뜨거운 감촉,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선명했기에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이 그 여인이 아님을 그는 본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탓할 수 없었고 묻는 것조차 예의가 아니었지요. 그날 아침 이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속에는 아주 깊은 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생은 이상한 밤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랑이 되어 처음으로 마주한 아내는 고왔습니다. 말끝도 단정했고 얘도 모자람이 없었지요. 허나 이생은 밤마다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저 피곤한 척 조용히 입을 덮고 있었지요. 메라는 말없이 등을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고 그들 사이엔 늘 한절하게 바람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생은 휩쓸려 잠들지 못했지요. 이불 속에서도 그는 자꾸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입술을 물어삼켰던 그 숨결, 손끝을 잡고 천천히 이끄는 살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알았고 모든 걸 허락했지요. 하나, 지금 곁에 있는 아내는 손을 내밀면 살짝 움찔하고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며 그 밤의 뜨거운 기억은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이면 자꾸 무언가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밤의 여인은 누구였는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그 여인의 향과 감촉, 그리고 그 눈빛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생은 어느 날 혼례가 치러진 날의 기억을 조용히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의심이 생겼지요. 무언가 숨겨졌다는 기척. 그 밤에 그 방에 아내가 아니었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낌새. 그의 시선은 점점 집안의 여인들이 아닌 그날 초래청한 어딘가를 지나가던 낯선 그림자에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던 그 물음. 그대는 대체 누구였소?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우연히 마실을 나섰다가 장터 끝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북소리가 땅을 울리고 작두 위엔 붉은 옷자락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발끝이 작두 위를 내리찍고 있는 여인 하나. 그녀는 얼굴을 가린 천을 두르고 있었고 소매는 불길처럼 흩날렸습니다. 작두 위로 뛰어오르는 그 걸음마다 땅을 벨 듯한 기운이 일었고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고 있었지요. 이생은 그 여인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그를 꿰뚫는 눈빛 하나.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났던 그 순간 이생은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밤, 그 방에서 자신을 보던 바로 그 눈. 이생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이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 여인임을 확신했지요.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사람들 틈에서 가만히 그 눈을 응시했지요. 그리고 짧은 순간 이생과 무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무녀는 그를 알아봤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모른 척했는지 이생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허나 이생의 심장은 그 눈빛 하나에 깊이 파고들었고 그날 이후 작두 위의 붉은 형상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생은 더는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눈을 감고 그 여인을 떠올렸고 아침이면 그 향기가 아직 방 안에 남은 듯 가슴이 먹먹했지요. 메란과 나눈 말은 하루에도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그녀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생은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이의 숨결이, 손길이, 시선이 그날 밤의 것과 너무도 달랐기에 그의 가슴 속엔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의심이 커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생은 오래된 장지문 틈으로 마당을 정리하는 향이를 보았고 무심코 다가가 물었습니다. 홀레나의 신부가 쓰러졌을 때 누가 방에 들었더냐? 이생이 무심코 던진 말에 향이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고 팔짝 떨리는 입술을 발사이다 말았습니다. 그건 마님께 여쭈셔야. 그날 밤 이생은 메란의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문을 열었지요. 방 안엔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메란은 자수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말했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 밤의 여인 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수틀 윗실이 바늘에 걸려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저는 갑자기 토요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의원이 와도 낫지 않았고 무녀가 신랑의 기운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론이라는 그 무녀를 신방에 들인 것이지요. 메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메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번들거렸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이 너무 따뜻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생은 말없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그 밤보다 더 깊게 그의 마음을 찔러왔지요. 메란의 고백은 오래도록 이생의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말끝에 묻은 체념은 너무도 또렷했지요. 그날 밤 이생은 처음으로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그 여인, 그 무녀, 그 사론,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여인이었지만 메란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 사론. 다음 날부터 이생은 조심스레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향을 팔던 노파에게, 심부름하는 소년에게, 기방 앞을 서성이던 젊은 사내들을 지나며 그는 마치 무심한 말인 듯 몇 마디씩 흘려냈습니다. 여기 구태는 무녀가 자주 다닌다더군. 그 붉은 옷이 꽤 특이하던데.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아, 얼굴을 가린 무녀 말이요? 작두 위를 걷는다지요. 이 고을 사람은 아니라 하던데요. 이생은 단서를 모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무녀가 비오는 새벽에 마을 어귀에서 피를 뱉었다는 소문, 또 어느 날은 아예 병을 낫게 했다는 기이한 말들. 모두가 그녀를 신기한 사람이라 말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거처를 정확히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생이 고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무녀 사론을 찾아 헤매이다가 며칠 전 어느 절에서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 며칠 전에 절간에서 봤지요. 홀로 앉아 반나절을 눈도 뜨지 않고 있더이다. 그 절이 어디요? 청양산에 있는 절이지요. 이생은 그 길로 바로 청양산으로 향했습니다. 황혼이 진들판을 지나며 그는 느릿하게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누구도 부르지 않은 길이었고 그 어떤 이도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여인을 향해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다 지고 도착한 청양산의 절에서 들은 대답은 이미 무녀 사론이 떠났다는 이야기였지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야, 나도 모르지. 인연이란 게 만날 사람은 만나고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전생의 인연이 때론 바람처럼 스쳐가기도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했지요. 산자락 아래는 온통 회색빛으로 잠겨 있었고 그가 찾아 헤매는 여인은 그림자처럼 수척한 것이었지요. 이생은 이후로도 며칠간 사론을 찾아 헤매었지만 그 그림자조차 허락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생은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짙은 회색빛 안개 속 붉은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그녀는 한 마리 새처럼 돌담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생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에게로 다가갔지요. 사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한 번 스쳐간 그 눈빛 하나가 이생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지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켰고 이내 조용히 말했지요. 그날 밤 나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여인을 품었습니다. 허나 그 이후로 내게 남은 것은 그 여인의 숨결, 그리고 당신의 눈, 그 눈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눈꺼풀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이생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의 손을 아주 천천히 잡았습니다. 서로는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서 가느다란 떨림 하나가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이생은 확신했지요. 그 밤의 여인은 지금이 안개 속의 여인이었다고. 이생은 그녀의 손을 붙든 채 긴 시간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따뜻한 감촉이 사라질까 두려워 손가락을 아주 살며시 쥐고 있었지요. 나와 함께 가주시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서로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죠. 허나 그 손이 떨어지는 순간 이생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와 자신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는 가만히 시선을 내렸고 입술을 열 듯 말 듯하다 결국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이 그리고 결정된 운명이 담겨 있었지요. 나는 어디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바람에 섞여 금세에 사라질 듯한 목소리였지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사람의 품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나에게 있어 한 번뿐인 밤이어야 했지요. 이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애달프고 어딘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단 한시도 그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서로는 살며시 고개를 숙였고 곧이어 뒤돌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요. 하나, 이번엔 이생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그저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지요. 그들의 거리는 손끝만큼 가까웠으나 운명만큼 멀었습니다. 초가을의 아침 바람이 시원했지만 방 안은 이상하리 많지 무거웠지요. 이생은 붓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글은 길지 않았지요.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비난도 없었습니다. 메란에게 그대는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었어.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음을 용서하시오. 나는 누구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밤 후 나는 나의 마음을 속일 수 없었소. 부디 건강하고 부디 행복하시오. 그는 붓을 내려놓고 편지를 접었습니다. 메라는 조용히 문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고 그녀 또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문틈 너머 서로의 순결만이 아득히 닿고 있었지요. 이생은 말없이 짐을 꾸렸고 자금보다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아침 들려 벼이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지요. 그리고 다시 그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개 속 착도이 하나로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여인을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이번엔 끝까지 가보겠소. 절은 산 너머 골짜기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소나무와 바위가 겹겹이 막아선 그곳. 이생은 바짓단을 젖히고 돌길을 오르다 마침내 기와지붕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절간은 조용했지요. 나무에 맺힌 이슬만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뿐 바람도 심지어 숨조차 머문 듯한 곳이었지요. 이생이 찾는 이는 안채 깊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로는 장어 뒤 희미한 햇살 아래 누워 있었는데 그녀의 숨은 가늘었고 홀은 새하얗게 마말라 있었습니다. 기생은 발끝을 들고 방문에 섰고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 말했지요. 저 여인은 사람들의 병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왔네. 남의 고통을 끌어안으면 그 고통이 언젠가는 제사를 파고드는 것이지 신병이지 무슨 약을 써도 고칠 수 없네. 오직 신을 내보내야 낫는 법일세. 어찌해야 그 신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비구이 되어야 하네. 욕망도 기억도 사람도 다 내려놓고 속세를 떠나야 그 신이 떠날 것이네. 이생은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 숨결은 그의 기억 속 그 밤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요.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을 때 아주 미약한 떨림이 다시 한번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절간의 마당에서 수계식이 치러졌습니다. 큰 스님이 무녀의 머리를 깎았고 삭발이 끝나자 무녀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조용히 법복을 입었지요. 창동방울을 흔들던 손이 이제는 합장을 하고 산사의 종소리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로의 눈동자는 제 빛이었지만 그 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지요. 서로는 속세의 이름과 욕망을 모두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생은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멀찍이 서 있었지만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스님이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그러나 그 인사는 눈물보다 뜨겁고 이별보다 조용한 작별이었습니다. 이생은 한 발자국 다가가 그녀의 손끝을 살짝 맞잡았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절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지요. 서로는 돌아선 이생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걸음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눈가엔 서서히 물기가 맺혔지요. 입술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뺨을 따라 한 줄기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그 손끝은 마치 방금 전에 스친 따뜻한 체온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듯 떨리고 있었지요. 허나 이생은
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오래 머물 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것도 알았기에 그들의 마지막은 말없이 지나갔지만 마음엔 오래도록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조선의 비극적이고 신비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사랑과 희생, 운명의 힘을 깊이 있게 보여준다. 신부 메란이 결혼 직전에 병에 걸리자 가족은 신령에게 첫 에너지를 바쳐야 한다는 믿음에 따라 비밀스럽게 여성주술사 서른을 대신 드린다. 이로 인해 이생은 정식 아내와는 다른 신비로운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녀의 정체를 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겪는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서른은 자신을 희생하며 승려가 되어 이생을 운명의 굴레로부터 보호하고 메란과 이생은 마지막 눈물 어린 만남을 가지게 된다. 이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희생의 가치, 운명과 사랑의 불일치, 용기 있는 진실 고백의 중요성, 그리고 전통과 신앙이 인간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